정부 압박에 대출금리가 또 내렸다. 참 이 말에는요, 저는 참 구슬픈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첫 번째 구슬픈 생각은요, 이 관치금융은 언제쯤 끝나나.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해서 관치금융이 되면 서울을 이 아시아, 동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든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관치금융이 너무너무 세게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에 모든 정부 때 마찬가지인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콩이 지금 금융 허브에서 이게 부서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개혁을 단행을 해서 바로 이 세계의 어떤 금융을 대한민국 서울로 끌고 와야 합니다. 저는 금융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일단 관치금융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달 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인하폭입니다. 한 달 사이 1.2%포인트입니다. 많이 낮아졌죠.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1.2%포인트면 1% 넘게 이게 하락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는 이야기예요. 참 좋은 일이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 내렸다고 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느냐?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8.110%에서 6.890%로 떨어졌어요. 1.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6.890%가 적은 금리입니까? 절대로 적은 금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적은 금리가 아니에요. 하단도 보시면 하단도 여러분 하단도 5.080%에서 4.950%입니다. 결코 낮은 수가 아니지요. 결코 낮은 수가 아닙니다. 이게 올려준다 내려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입니다. 결국 찔끔 내렸다는 거 찔끔 내렸다.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도 보세요. 7.240%에서 6.640%로 내렸고요. 하단도 4.820%에서 4.130%로 내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내렸습니다. 7.240%에서 6.830%로 내렸고요. 신용대출 금리도 6.890%에서 6.260%로 내렸습니다. 내렸긴 내렸지만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6.830%면 거의 7%인데 이게 낮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정부가 은행을 계속 압박해. 금융당국을 계속 압박하는데 사실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이 내렸다가 워낙 많은 부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870조 6천억 원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말입니다. 1870조 6천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게 8%가 되면 좀 더 많이 내겠죠. 그러나 7%도 적게 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계부채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부채, 지금 가장 위험한 데가 자영업자 부채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부채가 2022년 작년 3분기 현재 1014조 2천억 원이니까 가장 위험한 부채입니다. 이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1014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낮춰줬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이 관치금융을 하니까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부채, 이자 폭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줄여지기는 찔끔 줄여줬으나 여전히 높고 반면에 통화정책 엇박자가 저는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예, 2021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요 순식간에 3%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올릴까요?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대출금리가 비싸지고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건을 덜 사라, 소비를 덜 해라는 뜻이에요. 소비를 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수요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가격은 떨어지겠죠. 소비자 물가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3.5%까지 올리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금리를 오히려 내리라고 압박해.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많이 상쇄되겠죠. 게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대출금리는 뭐 조금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최악의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론, 게다가 제2금융권 금리, 여기다가 카드 리볼빙 금리 다 18%. 법정 최고금리가 20%인데 그까지 올라갑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에는 부담감이 줄어지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게 서민들 진짜 아픈 사람들의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소비가 좋아지느냐? 소비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워낙 뭐 이자 폭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심각해진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한국은행은 올리고, 정부는 대출금리 낮추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비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말입니다. 대출금리를 내려주면 뭐 그게 찔끔 내렸든지 어땠든지 간에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1월에 올라갔습니다. 역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역작용. 2월에도 올라간다. 역작용이 더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가 오히려 말입니다. 물가를 올렸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수가 오거든요. 무슨 위험한 수가 오느냐. 이게 금리는 자꾸 올리니까 서민 쪽은 계속 어려워지고 금리를 낮춘다고 하나 적게 찔끔 낮췄기 때문에 부담감은 여전하고 이러면 여러분 성장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저는 성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성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성장의 고물가 이건 심각하잖아요. 정부도 요즘 뭉칫돈이 움직이는 거 보면 거대 자금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경기가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이게 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네. 경기가 나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네. 뭐 이런 생각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혼란한 경제정책인데요. 분명한 것은요.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하도록 뚝심을 가지고 밀고 가는 것. 어려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리가 되면서요. 구조조정이라는 걸 되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어떤 펀더멘탈 기초 체력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것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시장경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과도한 관치가 시장 전체에 위험을 줄까 사실 저는 좀 두려워합니다. 이게 뭔가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개혁이 돼야지 이 서울 땅 자체가 뭐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텐데 지금대로라면 참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좀 더 잘하는 방향, 좀 더 신중한 방향,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